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어도어 젤딘의 인생의 발견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책에 대한 전체적인 서평과 감상은 책을 다 읽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한 개인이 시험에 합격하고 경력을 쌓고 천생연분을 만나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실망감을 보상해줄 다른 원대한 목표가 있을까? 젤딘은 헛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제2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 시대의 명망 있는 학자요.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 시대의 언어로 명왕조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그래서 청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나 일가친지들이 청에 의해 죽어나가는 동안에 숨어 다녔고, 결국에는 청왕조를 섬겨 살아남은 모기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령은 끝내 살아남았지만 그런 처신을 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나는 고결하게 살지 않았다. 진정한 공을 세우지 못했다. 나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비통하도다. 그는 자손들에게 자신이 쓴 시를 다 없애고 수많은 저서 중에서 10분의 1만 남기고 전부 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다. 직접 쓴 야박한 묘비문은 이렇게 끝났다. 그는 헛되이 살았도다. 젤딘은 모기령의 묘비명이 전쟁터의 경기병대의 돌격만큼이나 용감한 행동이었다며, 오늘날에는 물질과 생활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모기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기령의 묘비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 전까지 전기는 주로 개인을 영웅이나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추앙하면서 인간적인 허점은 다루지 않았다. 혹은 한 개인이 출세하는 과정을 지루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삶을 시간의 연속으로 기술하고 미화된 일화로 꾸몄다. 그에 반해 모기령은 중국과 유럽에서 16세기와 17세기경에 거의 비슷하게 등장한 일군의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신성한 모범으로 내세우지 않고 남다른 성격에서 의미를 찾고 나약한 내면을 솔직하게 성찰했다. 이들은 개성의 의미와 난해함을 탐색했다. 이들 덕분에 우리는 사회가 부과한 역할을 내려놓은 한 개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의 일부를 보여주었을 뿐이고, 이들의 기록의 온전한 진실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목표가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보려면 그 목표를 품고 기술하려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자서전, 평범한 사람의 내밀한 감정에 관한 기록이나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워서 밝히지 못하는 생각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자서전은 가식의 사막에서 돌발적으로 꽃을 피웠다가 금세 지고 마는 희귀한 선인장이다. 모기령의 사후에 중국에서는 2세기 동안 자서전의 명맥이 거의 끊겼다. 그러다 1919년 5월 4일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자 서양의 1968년 5월 혁명의 전주로 볼 수 있는 학생운동이 발발한 후 자서전이 부활했다. 이때부터 작가들은 전통적인 작법을 버리고 구어체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면서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문학을 지배하던 고전적인 표현 양식은 중국 르네상스의 사상적 지도자인 후스의 선언으로 일거에 무너졌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선조들을 모방하지 마라. 상투적인 문구를 버려라. 감상주의를 배격하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라. 후스는 동시대인들에게 자서전을 쓰라고 권하면서 직접 모범을 보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작가가
자서전 형식의 글을 썼다. 젤디는 후수로부터 시작된 이런 자서전의 형태가 특히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젤디는 알지 못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이 시대쯤 평범한 혹은 양반가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한을 담은 책들을 썼었지요.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의 인생을 쓴 가사집 같은 것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젤디는 자서전이 솔직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간혹 내면의 감정을 살피는 사람은 겸손해지기보다 허영에 현혹된다. 중세의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낸 지역은 아랍어 자서전이 천여 편이나 쏟아져 나온 중동 지방이었다. 최근에야 발견되었다. 사실 코란의 한 구절이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쓰도록 권하는 뜻으로 읽혔다. 변명, 이론, 이상, 정서적 충동과 지적 충돌, 기억을 뒤로 탄 다채로운 소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성인의 삶을 자양분 삼아 취향을 형성한 중세 유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중에 자기에게 집착하다가 오만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었다. 이집트의 잘랄 알딘 아스유티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권위자, 심지어 아버지의 의견에도 거침없이 도전한 인물이었다. 나와 대등한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다. 그는 온갖 주제에 관해 600여 편의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천성에 맞지 않는다고 수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학식을 높이 평가하여 교리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어서 스스로 이슬람법을 해석하는 무자디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슬람법을 따르는 명령이나 결정인 파트와를 구했을 때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매도하여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 17장의 제목은 신은 어떻게 적들이 내게 등을 돌리게 해서 내게 은총을 내리고 무지한 자, 즉 경쟁하는 다른 학자들, 무지한 자들이 그릇된 주장으로 비난하게 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는가였다.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옷을 잘 갖춰 입은 그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 그래서 그는 은퇴하고 회고록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학계의 신랄함과 과대망상을 뒤로풍의 극적인 흑백의 그림처럼 그리면서 그들의 무지를 성토했다. 그 뒤로 이집트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자서전이 부활했고, 맹인 소설가이자 역사가이자 교육부 장관이던 타하 후세인이 자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했다. 그의 걸작 이집트에서의 어린 시절은 이집트 문학의 이정표를 세우고 학교 교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개인적인 성사를 하도록 자극했다. 자서전은 고통의 기억을 치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17세기 인도의 한량이자 아그라 상인의 아들인 바나라시다스는 겉으로 고기에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삶을 헛되이 보내는 줄 안다고 말하면서도 걱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낙타의 방귀처럼 공기를 더럽히면서 천국 사이에서 서성였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아무런 회한 없이 담담하게 서술한다.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외설적인 문학을 탐독한다. 변변찮은 자질 가운데 특출한 것도 없고 흠집이 없는 것도 없다. 그러나 9명의 자식을 모두 앞세우고는 통 안에 사무쳐서 이렇게 회고한다. 부모는 잎이다. 부모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그루터기로 남는다. 이 짧은 문장에는 허세 뒤에 감춰진 절망이 드러난다. 자식을 잃은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절감했다. 현대에는 소설이 욕구와 좌절을 사적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주된 표현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서전 대신 소설 형식을 택할까? 마그리 캐번디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최초로 보여준 인물일 것이다. 캐번디시는 이 부인은 왜 자기 삶을 글로 썼을까? 라는 질문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신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여자들 못지않게 야심차다. 아니, 누구 못지않게 야심찰 수 있다. 따라서 난 헨리 5세나 찰스 2세는 못 되어도 마그리트 1세가 되려고 애쓴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카이사르처럼 세계를 정복할 힘이나 시간이나 기회를 얻지는 못해도 어차피 운명의 여신과 숙명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 세상의 여왕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겠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계를 창조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도 나의 세계를 비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캐번디시는 상상의 삶으로 자서전을 채웠다. 눈부신 세계라 불리는 신세계에 관하여 그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그렸다. 그리고 실험 철학에 관한 논평을 써서 과학자로 명성을 얻고 왕립학회에 초빙되었다. 동시에 캐빈디시는 스스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글을 쓴다고 하면서도 유명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엿보인다. 그녀는 헛되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만약 모기령이 이처럼 헛된 삶을 두려워한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모기령은 알지 못했던 것.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모기령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삶을 다르게 보았을까? 그는 중국에서 학식을 뽐내는 것이 유능함의 증거이던 시대에 살았고 그런 시대를 혐오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졌다. 홀로 고립되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주는 영감이 버팀목이 될 때가 많다. 모기령도 죽기 5년 전에 그와 같은 목표를 줬던 런던의 유명한 잡지 팩테이터의 기사를 읽었다면 아마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이 잡지의 편집자 조지프 에디슨은 현학자는 자기가 읽은 책 말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고 자신의 직업과 특정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만약 모기령이 독일의 낙관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 중국에도 관심이 많고 유럽이 공자의 문명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하던 고트프리트 비렐름 폰 라이프니츠를 만났다면 생각을 고쳐먹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나라에서는 헛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혼돈과 부패에 물든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일상의 존재에 더 큰 상상력과 열정을 불어넣어 이기적인 야망과 허례허식과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할 방법을 모색한 사람들이 많다. 모기령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모기령은 시민전쟁이 발발하여 기존의 정치와 종교의 의문을 던지고 중국에서는 모험심이 넘치는 지성들이 문학 모임에 모여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얼마 후 유럽의 계몽주의가 낡은 사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과학적 관점을 제시하게 될 줄도 몰랐다. 동시에 중국에서도 증거를 중시하는 학문운동이 일어나서 지식의 모든 분야에서 더 엄격한 역사적 증거를 요구하고 윤리적, 사회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해서 과거의 형이상학적 추측을 대체하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세에는 다채로운 경험에 관한 그의 과감한 성찰이 인정받고 누구도 그가 헛되이 살았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헛된 삶은 혼자서만 말하고 자기의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 갇힐 필요는 없다. 다양한 삶을 나란히 놓으면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멀리서도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한때 이방인들만 사는 줄 알았던 땅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외톨이로 생각하려는 유혹이 더 이상 그리 압도적이지 않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세계에는 우울증이 대유행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개인은 어느 정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발표되거나 아예 쓰이지 않은 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자서전도 무수히 많다. 지나치게 간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서전도 많다. 모든 삶을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채롭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제멋대로인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아직 남아있다면 질문거리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있는 실험이다. 따라서 이런 실험에서 발견한 결과를 성찰하고 공유하거나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일지 고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헛되이 사는 삶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어도어 젤딘이 제안하는 새로운 여권에 대하여 명화들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